여러분의 노후 준비 얼마나 되셨나요? 올바른 퇴직금 활용과 함께 재무설계 교육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풍성한 노후로 이끌어주실 분이죠. 박총진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박총진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주제 제가 슬쩍 보니까 나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은? 이라는 주제인데, 퇴직연금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내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만큼이나 될까? 이 부분 벌써부터 고민하고 계실 텐데, 예전에는 퇴직금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퇴직연금 제도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커버해드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퇴직금을 지급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퇴직금을 기업들이 주도록 제도화 시킨 이유는 회사를 다니면서 저축을 잘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재테크를 하다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 퇴직을 했는데 이제 소득은 없어지는데 생활비는 계속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결국엔 국가적인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일정 기준 정도의 퇴직금을 퇴직자들한테 주도록 함으로써 좀 책임을 부담시킨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퇴직급여를 회사가 알아서 모아놨다가 퇴직자한테 주면 되는 이제 단순한 제도였었어요. 그래서 뭐 기업들이 현금이 있으면 퇴직자 생길 때마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돈에서 퇴직금을 계산한 다음에 현금으로 이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주면 책임을 다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왜냐하면 회사가 항상 사정이 좋은 게 아니라 어려워지는 회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기업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뭔가 퇴직금을 줄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퇴직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퇴직 이후에 최후의 보루가 퇴직금인데 생활이 어려워져 버리는, 제도는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국가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좀 막아보자. 그래서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을 연금처럼 이렇게 나눠서 준다는 뜻인가요? 예, 이름을 보면 사실 연금에 이게 방점이 딱 찍혀요. 그래서 이건 일시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냐? 뭐 그 부분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변화한 것의 핵심은 그것보다는 예전에는 회사가 쭉 퇴직 충당금을 적립해 놨다가 회사가 직접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주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뭐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 충당금을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써버린 거죠. 그래서 줄 돈이 없었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폐해를 좀 막아보자. 그래서 퇴직 충당금을 회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 그러니까 퇴직자한테 아직 퇴직을 안 했는데 먼저 줄 수는 없고요. 퇴직자가 아닌, 그리고 회사도 아닌 제3자인 금융기관에 쌓아놨다가 퇴직자가 발생하면 이제 금융기관에 쌓여있던 적립금을 지급을 해주는 형태로 해서 혹시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이 퇴직금만큼은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이 부분이 더 포커스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들은 이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자유롭게 언제든 쓸 수 있는 건가요? 또 그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바꾼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회사가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을 해줬다 하더라도 퇴직자한테 이제 퇴직금을 주는 취지는 남은 퇴직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비를 좀 나눠서 이 퇴직금을 가지고 아껴서 이렇게 써라 라고 했는데 그걸 일시금으로 쓰던지 뭔가 주식 투자나 이런 걸 했다가 한꺼번에 날려버리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사회적 문제는 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연금 형태로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연금 형태로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어쨌든 개인의 자산인데 무조건 못 쓰게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예외 사항의 경우에는 좀 목돈으로 일부를 쓸 수는 있게 해 두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족 중에 너무 큰 병을 알아서 이렇게 치료비로 써야 된다거나 네.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대출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본인 돈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적잖아요.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뭐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뭐 해외로 전 가족이 이민을 가게 돼서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받기가 좀 어렵다든지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일시금으로 일부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퇴직자들이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가장 크기는 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퇴직을 하시더라도 IRP 계좌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퇴직금을 그 IRP 계좌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또 보완을 해놨습니다. 네. 이제 어차피 회사에서는 퇴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놨던 돈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목돈으로 나오겠지만 그 목돈을 또 IRP 계좌로 옮겨가지고 이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운용을 하면 이제 퇴직 소득세를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목돈으로 한꺼번에 쓰지 말고 이제 연금으로 조금씩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을 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제도라는 단어가 생겨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연금 활용이 포커스 돼 있는 제도라기보다는 퇴직 충당금을 어떤 제3의 금융기관에 쌓아놔서 퇴직금, 최후에 보여린 퇴직금이 침해받지 않도록 퇴직자 입장에서 그래서 마음대로 사업주가 그 퇴직 충당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해놓은 제도가 가장 첫 번째 이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도를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퇴직 이후에 안전장치를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이 퇴직연금 제도 도입 여부에 따라서 기업의 입장차는 어떨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정착화시키고 싶겠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안 좋아진 거거든요. 예전에는 퇴직 충당금을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원재료를 사거나 뭐 기계를 사거나 근로자를 채용해서 유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퇴직자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제3의 금융기관에다가 쌓아놓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이익에 활용할 수는 없게 된 거죠. 이제 퇴직자의 법적인 어떤 권리,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잘 보호가 되겠지만 네.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도 뭔가 당근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해결책을 내놨냐.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점은 이제 그 퇴직 충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다 쌓아놓으면 회사 입장에서 그걸 경비 처리를 해줍니다. 퇴직 충당금을.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경비 처리가 안 됐었는데 예전에 네. 퇴직금 제도에서는 요만큼 퇴직 충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쌓아놓은 금액만큼은 회사가 경비로 쓴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경비라는 건 결국엔 회사가 이만큼 매출이 있었는데 판 금액이 있는데 경비를 빼고 이익 남은 거 가지고 이제 그 이익 금액에 맞춰서 법인세율을 곱해서 법인세를 내거나 개인 사업자 같으면 뭐 개인 소득세를 내거나 하는 건데 네. 경비로 인정받는 부분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좀 덜 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세제적인 메리트를 부여를 해서 기업들이 좀 이 퇴직연금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를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또 혜택이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럼 퇴직연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종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 특징과 함께 각각의 퇴직연금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예,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는 크게 세 가지예요. DB형, DC형, IRP 이 세 가지인데 뭐 이 중에서 DC형하고 IRP는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비교를 할 때는 DB형하고 DC형의 차이 위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DB형은 Defined Benefit 이거 약자예요. 앞자를 딴 거예요. Defined Benefit. Define이라는 건 결정됐다,
베너핏이. 근데 베너핏이라는 게 뭐냐면 근로자 입장에서 나중에 받게 되는 퇴직금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금액이 결정돼 있다. 옛날 퇴직금 제도랑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회사가 제3의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쌓아놓기는 해요.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네. 근데 그 계좌는 아직까지는 회사 명의의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죠. 제가 투자인가를 아마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항상 책임과 권한은 투자에 있어서 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회사는 이 계좌를 자기 명의로 갖고 있잖아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책임도 회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뭘 책임지냐? 나중에 결정돼 있는 근로자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퇴직금 제도가 결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안에 네. 규정이. 그 금액에 대해서 이 회사가 퇴직충당금을 운영하는 계좌에 대해서 운용권, 지시권이 있잖아요. 지금 회사 계좌니까. 근데 운용을 잘해서 회사가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나더라도 회사는 퇴직자에게 정해진 금액만 주고 남는 돈은 회사께 되는 겁니다. 혹시 손해가 났다. 그래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 약속된 퇴직금보다 적게 잔액이 계좌에 쌓였을 수 있겠죠. 퇴직충당금 계좌에. 그럴 경우는 회사가 다른 돈을 더 추가로 출혈을 해서 메꿔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DB형입니다. Defined Benefit. 퇴직자에게 줄 돈은 결정돼 있어요. 하지만 회사는 그동안에 그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DC형은 뭐냐?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예요. 이것도 결정돼 있다. Contribution이. Contribution이 뭐냐? 기여인데 기여. 네. 기여라는 게 뭐냐면 제3의 금융기관의 퇴직충당금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좌에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해줘야 되는 금액이 결정돼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 정해져 있는 금액만큼 이 계좌가 이제 근로자 계좌가 되는 거예요. DC형의 경우에는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근로자 각각의 계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쌓아줘야 되는 각 근로자들이 급여가 다르니까 퇴직충당금도 매년 쌓아줘야 되는 퇴직충당금도 다르겠죠. 그러면 그 금액만큼 약속된 금액만큼만 각 개인 근로자 개인의 계좌에 쌓아주면 회사는 책임이 끝난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 본인의 계좌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뭐 주식형으로 운용하든 채권형으로 운용하든 혼합형으로 운용하든 그건 근로자 각각이 결정할 사안이고 그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럼 많이 난 대로 근로자가 가져가는 거고요. 손실이 났다? 그럼 손실이 난 대로 근로자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회사는 매달 쌓아줘야 되는, 적립해줘야 되는 금액만 책임을 지는 제도. 그게 DC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퇴직연금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 DB형. 그냥 매달 적립하는 금액이 결정돼 있다? DC형. 이렇게 구분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퇴직연금의 한 축을 또 담당하는 종류 DB형, DC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장 먼저 이걸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적합한, 나한테 잘 맞는 퇴직연금은 무엇일까? 이 나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을 고르는 것도 하나 일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돌아오면 그리고 제가 투자를 말씀드릴 때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은행에다 예금할까요? 펀드나 주식에 투자할까요? 이 얘기랑 똑같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DB형은 안전하잖아요. 내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뭐 운용이야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수익이 더 나도 뭐 나는 받는 금액 똑같고 수익이 덜 나도 받는 금액이 똑같으니까 보장이 돼 있는 걸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박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원하는 예상했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DC형은 그렇지가 않죠. 이제 적립금만 쌓아주면 회사는 책임이 면제니까 그 적립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거는 근로자 개인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용을 잘하면 적립금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복리의 효과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네. 복리 효과로 인해서 나중에 큰 금액을 퇴직금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만약에 너무 안정적으로 운용했다. DC형인데 뭐 예금 상품으로 운용했다. 그럼 요즘 금리 아시잖아요. 뭐 1%대니까 그걸로 해봐야 얼마나 늘겠어요. 72의 법칙에 의하면 원금이 2배 되는데 72년 걸린다는 얘기죠. 1%면 그죠? 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C형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운용하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굳이 가이드라인을 드린다면 일단은 직접 자산 운용에 도전할 시간적 여유나 금융 지식이 좀 부족하다. 20, 30대 이제 취업을 하고 막 일을 배우는 시기에는 사실 뭐 재테크를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일 배우는 게 사실 최고의 재테크일 수 있어요. 나의 업무 능력을 높여서 업무 가치, 연봉을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재테크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초년생이라면 그냥 내가 또 다니는 회사가 좀 대기업이고 안정된 직장이다라고 한다면 DB형으로 회사에 맡겨서 안전성을 추구하는 게 좀 나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40대, 50대쯤 접어들어서 나이도 이제 중년이 됐고 재무적으로 좀 탄탄하고 연봉의 상승폭이 가파른 회사다. 그러면 또 DB형에 의지할 만해요. 그리고 장기 근속이 좀 되는 회사다. 이 회사가 좀 안정적이고 대기업이다. 그러면 또 DB형이 적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임금 피크제 적용이 이제 다가왔어요. 임금 피크제 아시죠? 이제 네. 쭉 보통은 호봉이 늘어날수록 이제 연봉이 늘다가 어느 정도 피크점에 오게 되면 계속 회사는 근무는 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이제 연봉은 오히려 깎이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 그러면 깎인 연봉으로 마지막에 퇴직금을 받게 되면 불리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DC형으로 전환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이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미 내가 승진을 많이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승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제 그런 경우에는 DC형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평소에 노후 대비책이 좀 불충분하다고 느꼈다는 분이라면 이제 IRP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요즘엔 좀 조기에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기존 직장에서 DB형이나 DC형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목돈을 받을 텐데 그 돈을 함부로 또 쓰시기보다는 뭐 사업을 한다고 쓰셨다가 또 손실을 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IRP 계좌, 개인 퇴직 계좌에 옮겨서 계속 운용을 하시다가 정이 이제 생활비가 전혀 소득이 없는 타이밍부터는 연금 형태로 생활비로 받아서 쓰시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B형하고는 달리 DC형은 개인 계좌잖아요. DB형은 퇴직 전에는 절대 개인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DC형은 개인별 계좌잖아요.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회사가 적립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특정 사유의 경우에는 전액은 아니지만 좀 목돈을 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건 어떤 게 더 유리할지 너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원리금 부담을 지는 것보다는 퇴직금 중에 일부를 인출해서 중도 인출해서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민을 하셔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다. 그런 이점은 DC형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또 그리고 내가 지금 일을 한 그 연수와 함께 연봉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적합한 퇴직연금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DB형과 DC형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DC형에도 다양한 장점들이 혜택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DB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회사가 운영하니까 개인이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대기업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DC형은 회사는 적립금만 쌓아주고 책임 면제고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혜택도 있고요. 주의할 점도 있겠죠. 당연히 네, 책임을 그러네요. 본인이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 어떤 점들이냐. 첫째는 이제 퇴직연금 상품 안에는 여러 가지 펀드가 있어요. 한 가지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예적금형 상품도 있고 뭐 금리 확정형처럼 이렇게 안전자산 위주로 되는 좀 원리금이 보장되는 개인이 어떤 금융상품 가입할 때도 예금 상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대신에 많은 이자를 주지 않잖아요. 그런 상품이 있고 네. 퇴직연금 안에 여러 가지 펀드 중에는 그 다음에 조금 주식이나 이런 비중이 높으면서 실적 배당형으로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면 큰 금액의 적립이 이제 확 늘어나고 손실이 나면 그 손실도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형태의 상품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원리금 보장형, 실적 배당형 이렇게 나누는데요.
현행법상 DC형을 가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제3의 금융기관한테 이제 적립이 될 거 아니에요? 개인 명의의 계좌긴 하지만 네. 거기다 운용 지시를 이제 근로자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운용 지시를 안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수익률이 높은 실적 배당형이 아니고 원리금 보장 형태로 자동 디폴트로 운용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너무 많이 안 나는 거죠. DC형 가입자 83%가요. 이 1년 동안 한 번도 이 포트폴리오 변경,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펀드가 있는데 뭐 주식형으로 바꿔주세요, 채권형으로 바꿔주세요, 원금 보장형, 예금형으로 해주세요라는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전부 다 원리금 보장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DC형 가입자, IRP 가입자들은 운용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절한 펀드 변경이나 운용을 지시를 금융기관에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고민일 거예요. 안전성을 택하다 보면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고 수익률이 높은 걸 골라볼까 하면은 상대적으로 덜 안전한 것 같고 그 안에서 매번 고민인데 혹시 안정성과 수익률을 다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투자를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 리스크를 떠안는 거, 위험을 떠안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뭐 안전도 하고 수익도 많이 나는 건 없습니다. 당연히 없는데 투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를 이제 균형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이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건데 TDF,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예요. TDF. 이게 뭐냐면 네. 투자 때 제가 설명했던 그 100배기 자기 나이 법칙, 뭐 이거 이제 응용하신 상품이다, 응용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실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수익보다는 안정이 좀 중요하고 젊었을 때는 아직은 소액이 쌓여 있기 때문에 조금 베팅을 걸어서 수익을 추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 손실이 나더라도 뭔가 대안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근로소득이 받을 수 있는 나이, 연령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네. 지금은 하락했지만 뭐 한 10년, 20년 이후에 내가 퇴직을 할 거니까 그 시점에는 또 큰 추세로 보면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제 젊은 나이에서는 주식형 펀드 비중을 좀 많이, 주식 비중을 좀 많은 그런 펀드로 운영을 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좀 주식 비중을 낮추고 안전자산 비율을 높이는데 그걸 뭐 본인이 또 알아서 이렇게 운용 지시를 하는 게 번거롭고 힘들고 놓치기가 쉽잖아요. 바쁜 생활 하다 보면. 네. 그걸 그냥 TDF 펀드를 선정을 하면 TDF 펀드가 이 근로자하고 처음에 약정된 원칙에 따라서 뭐 100백이 나이든지 뭐 110백이 나이든지 어떤 기준을 서로 합의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대로 알아서 변경을 해주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네, 2005년부터 도입이 되었다고 하면 벌써 16년째인데요. 현재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한 190조였었어요. 적립금 규모가. 그런데 이제 가입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혜택도 주면서 안 하면 페널티도 주니까 가입 기업들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늘다 보면 퇴직적립금이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네. 한 회사마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적립금이 늘고 있어서 2019년에는 221조로 껑충 뛰었고요. 2020년에는 255조 이제 5천억 정도로 이제 불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도 궁금하실 텐데 수익률은 2018년에 평균으로요.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1.01% 조금 아쉽죠? 근데 2019년에는 2.25, 2020년에는 2.58 이렇게 조금 상향은 됐지만 아직도 좀 아쉬운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많이 질문하시는 게 또 이거예요. 도대체 DB형에는 어느 정도 가입돼 있고 DC형에는 어느 정도 가입돼 있는가? 네. 왜냐하면 이제 대세를 따라가고 싶으신 거죠. 잘 모를 때는 왜 이렇게 대세를 쫓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책 살 때도 베스트셀러를 사고, 영화도 뭐 순위에 있는 거 보면은 적어도 망치지는 않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원금 보장, 좀 안전한 거를 좋아하는 성향들이 반영돼서인지 DB형 가입 비중이 60.2%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DC형하고 IRP 특례를 합친 게 26.3%. 그러니까 IRP 특례라는 건 뭐냐면 원래 IRP 제도는 DB형이나 DC형,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한 분들이 그동안에 적립돼 있던 퇴직 충당금을 받아서 이어서 IRP에 가입해서 좀 더 운용을 하다가 이제 퇴직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긴 한데, DB형이나 DC형이 좀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제도가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직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DC형을 이제 보통 많이 가입을 하는데 DC형 제도를 도입하기가 좀 복잡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근로자지만 IRP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특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DC형하고 합쳐서 보통 합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26.3%, IRP는 한 13.5% 정도 가입 비중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DB형이 단연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대부분 가입하는데 근로자 수도 많고, 그러니까 한 기업이 가입해도 가입 비중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각각의 형태의 평균 수익률은 얼마일까? 전체 수익률은 뭐 아까 1%대 2%였는데 네. 각각의 형태의 평균 수익률은 얼마인가 봤더니 2020년 기준으로 보면 DB형은 1.91%, 연간 수익률입니다. 연수익률로 평균. 그 다음에 DC형 같은 경우에 3.47, IRP가 3.84로 역시나 아무래도 DB형은 대기업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펀드를 운용하는 그 회사 펀드를 운용하는 이제 적립금 충당금을 운용하는 담당자가 있을 텐데 괜히 공격적으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DC형이나 IRP는 어차피 개인 책임이니까 또 2020년에 주식 수익률이 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많이들 주식형으로 운용을 하셨겠죠. 그 덕분에 그래도 수익률이 좀 올라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 이런 상품별로의 수익률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DB형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공격적으로 운영하기엔 좀 부담되는 부분, 그리고 DC형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일단 이걸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내가 주도해서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도 하고, 네. 아신다고 해도 혹시나 공격적으로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라는 원금 보존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상품 유형별 비중을 봐보면 원리금 보장형이 단연코 높습니다. 한 89.3% 정도가 원리금 보장형 쪽으로, 그 중에 아마 제일 큰 부분은 이제 DB형이 차지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DC형도 많은 부분이 이쪽으로 되어 있고, 실적 배당형은 그에 비해서는 한 10.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수익률은 반대죠. 원리금 보장형은 1.68, 실적 배당형은 연수익률로 10.67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이게 사실은 좀 언밸런스한 거죠. 실적 배당형으로 가야 이 제도를 만든 취지가 사실은 조금 달성이 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노후 자금을 조금 매달 쌓아놓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그걸 수익을 내서 좀 돈을 키워서 네. 풍족한 노후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취지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거꾸로 운용되고 있다. 원리금 보장형이 많이 운용되다 보니까 전체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는 모르겠는데 DB형도 그렇고 DC형도 그렇고 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거든요. 혹시 여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우리가 낮은 편인지, 혹은 원래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은 건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다른 금융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참고가 될 만하겠죠. 뭐 우리나라가 도입한 시기와 상황과 그 나라가 도입한 시기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3년부터 19년까지 7개년간 평균, 연평균 수익률을 이제 살펴보면 미국이 9.49%, 네. 호주가 8.87%, 그거에 비해서 한국은 2.27%니까 조금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이제 퇴직연금의 경우 원금 보장형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전체 평균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 미국이나 호주는 이미 저금리로 돌아선 지가 오래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 이자율 제가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물가 상승률보다는 그래도 높은 수익률이 나야 실질 이자율이 좋은 그렇죠. 거라고 보니까 리스크를 조금 떠안더라도 주식 비중을 꼭 반드시 가져가는, 반드시 뭐 100% 주식으로 가져가지는 않지만 주식 비중을 적절한 시기에는 좀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운용을 해서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데도 많은 분들이 DB형을 택하는 이유는 오로지 안전성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그 이유가 가장 크죠. 첫째는 이제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의 개인의 수익률 제고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일단은 안정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DB형의 운영 잘못해서 손실 나면 회사가 책임져야 되고 네. 그러니까 사실 공격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회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실체는 그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담당자잖아요. 그렇죠. 회사라는 조직이 책임을 진다 하지만 사실은 실무 담당자가 그걸 운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운용자 입장에서 혹시 내가 공격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우리 회사 퇴직자들한테 퇴직금도 주고 남는 돈을 수익을 내서 회사에 돌려주겠다. 그러면은 내가 잘 평가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수익이 났을 때는 그냥 잘했어. 근데 손실이 났을 때는 너 책임져.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도 사실 공격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DC형으로 돌아오면 이제 회사는 운용하고는 상관이 없고 근로자 각각 개인이 이제 운용권이 있는 거니까 네.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첫째는 근로자 본인들이 무관심해요. 이런 것을 내가 공격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권리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고 안다고 하더라도 귀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또 공격적으로 했다가 손실 나면 더 못 받는 거 아니야? 퇴직금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네. 투자 자체를 모르시니까 불안해서 안 하는 부분들도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1년에 모 금융회사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30세에서 59세 직장인을 대상으로 1000명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도 조사를 했더니 400점 만점이었는데 190.5점. 그러니까 평균으로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50점도 안 되는 평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거의 낙제 수준이다. 60점도 안 된다. 이렇게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뭐 위험자산의 투자 한도라든지 투자 가능 상품 이런 것들을 묻는 그런 문항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문제 정답률은 17.3, 28.1, 뭐 완전히 더 떨어지는 평균 수익 점수보다도 더 떨어지는 이런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근로자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또 회사도 그걸 적극적으로 또 교육시키거나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뭐 이해관계가 사실 없잖아요. 책임을 다 한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엮여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그 패턴이 그 이후로는 이제 고착화되는 거죠. 그 전 담당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DB형도 네. 뭐 새로 부임한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뀌면 옛날에 했던 거를 확 바꾸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했다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고착화됐다라고 보여지고 개인들도 그냥 원래 안정 성향의 펀드 돼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그게 고착화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낮은 수익률로 인해서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디폴트 옵션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들어봐야겠어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지시를 안 내리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운용지시 안 내리면 무조건 원금보장형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
특별히 운용 지시를 안 내리더라도 운용사가 이제 사전에 정해둔 방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원금 보장형은 없어야 된다. 이 선택권 중에서. 왜냐하면 원래 취지가 수익률을 높여야 되니까. 근데 은행권은 예금형 상품을 가져가야 된다. 왜?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객도 있으니까. 이게 가지고 이제 또 싸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지만 네. 뭐 어찌되었든 디폴트 옵션을 추구하는 목적은 지금 낮아져 있는 수익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조금 수익률을 자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쪽으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디폴트 옵션의 제도를 도입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DB형, DC형, IRP형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유형의 퇴직금이라도 어떤 금융회사에 맡겨야지 더 수익률이 좋을까 혹은 더 안전할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각 금융사별의 수익률도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그럼. 아, 네. 뭐 여러 그 DB형과 DC형 종류도 중요하지만 운용사별로 수익률의 차이가 좀 나고 있어요. 그래서 DC형, IRP 모두 이제 전반적으로는 은행권보다는 아무래도 네. 증권사 쪽 수익률이 높은 편이고요. 러프하게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권에 비해서 증권사 쪽이 평균 한 2배 정도 이렇게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은 아무래도 예금 위주로 원리금 보장 형태로 운용하는 비중이 크고 네. 이제 증권사 쪽은 좀 투자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밖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이제 주식이 화랑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좀 최근의 수익률에는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DB형 같은 경우에는 S증권이 2.12%로 가장 높았고요. DC형 같은 경우에는 M증권이 3.77로 이제 최고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반면에 최근에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는 떨어졌잖아요. 네. 그 여파로 인해서 금리 연동형 상품, 은행 상품들은 줄줄이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최저 수익률은 0.72%, 뭐 DB형 같은 경우에 DC형의 경우에도 1.08%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운용사별로 수익률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오늘 알았었는데요. 그렇게 알면 알수록 뭘 골라야 될지 더 헷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이 퇴직연금 어떻게 운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 전문가님의 팁을 듣고 싶은데요. 예, 이게 돌고 돌아왔는데 네. 결국에 이제 항상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투자에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정답을 딱 드릴 수는 없어요. 다른 분야 뭐 세금이라든지 어떤 정답이 있는 것들은 사실 방안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투자는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종합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뭐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퇴직 적립금 자체가 너무 커서 노후 생활에 문제가 없다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뭐 굳이 리스크를 떠안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문제는 퇴직 충당금을 수익률을 높게 내지 않고 운용을 했을 때는 물가 상승률 같은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비에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다. 다만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니까 위험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 때하고 같은 답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진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주의하실 점은 너무 지나치게 고수익률을 추구하시지는 말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수익을 추구했다가 큰 손실이 나게 되면 이 퇴직금이라는 건 사실 최후의 보루인데 네. 노후 생활에 치명타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고수익률에 대한 욕심은 접으시고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 그러니까 보통 펀드에 보면 액티브 펀드라고 해서 펀드 매니저가 막 공격적으로 종목을 선택했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하는 펀드들이 있는 반면에 네. 그 ETF처럼 그냥
뭐 코스피 지수나 이런 지수의 변동, 완전히 녹아있는, 모든 종목이 녹아있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그런 ETF 같은 펀드도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퇴직연금 운용 펀드도 저는 특히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ETF 펀드 같은 그런 좀 소극적인 펀드, 액티브 펀드 말고 네. 소극적인 펀드에 장기 투자를 하셔라. 그러면 큰 그림은 좋을 거다. 어차피 퇴직금이 쌓이는 기간은 뭐 중간에 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IRP로 옮겨서 계속 운용할 수 있고, 또는 다른 회사에 가서 뭐 또 DB형을 운영하다가 그 금액이 DC형으로 또 다시 적립이 돼서 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어차피 네. 사회생활 하시면서 소득이 있는 기간은 20년에서 30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상이 될 거니까 그 기간이라면 ETF 같은 좀 인덱스 펀드에다가 장기 투자를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투자에 대해서 잘 알아서 네.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더 수익을 내겠다. 뭐 그걸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 투자를 잘 모르시는 경우라면, 그렇다고 해서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셨다가 너무 수익률이 안 나면 안 되니까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운영하시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조금 사례를 통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례요? 뭐 이제 다른 나라들 퇴직연금 아까 수익률이 좀 차이가 나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401K라는 그 DC형 제도가 있어요. 401K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2019년 말 기준 주식형 펀드가 한 59%, 혼합형이라는 건 주식하고 채권이 섞여 있는 걸 얘기합니다. 네. 한 28%, 채권형은 한 11%, MMF 단기 채권 펀드인데 이게 2%. 그래서 주식 비중이 한 6에서 7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로 네. 국내 주식 한 16%, 해외 주식 29%, 부동산도 이제 투자의 영역으로 본다면 한 8%. 그래서 위험 자산 비중이 한 53%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왜 국민연금 있잖아요. 퇴직연금 말고. 네. 국민연금조차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조차도 국내 주식 한 17%, 해외 주식 한 22%, 대체 투자 한 12%. 그래서 위험 자산 합쳐보면 5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퇴직연금만 유독 어떻게 보면 아까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네. 안전자산 위주로 너무 지나치게 많은 비중이 운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물론 안전자산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포트폴리오상.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인가요? 또 그건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게 투자를 설명하다 보면 항상 이게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너무 이렇게 치우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무작정 주식 비중을 늘려라. 그게 아니라 나에게 좀 적합한 비중을 가져가라.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ETF 펀드, ETF 펀드 같은 것을 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만약에 ETF 펀드를 운용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TDF 형식으로, 예를 들면 젊었을 때는 ETF 비중이 높고 뭐 채권 비중이 좀 낮고, 나이가 들어가실수록은 점점 ETF 비중은 좀 줄어들면서 채권 비중은 좀 커지는 뭐 이런 형태를 하신다면 네. 어느 정도의 적당한 수익률도 올리시면서 큰 위험에는 빠지지 않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TDF는 아까 말씀드렸죠. 백백이 자기 나이처럼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위험자산 비중은 좀 줄어들고 안전자산 비중은 높이는 형태로. 근데 그거를 본인이 그때 가서 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TDF라는 형태, 운용 형태를 선택하시면 운용사가 알아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그 금융기관이 알아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적정하게 비중을 결정해주는 그런 형태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도 수익률도 어느 정도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또 주식 비중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주식을 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전문가님이라면은 어떤 주식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아까도 사실은 ETF 펀드 살짝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펀드 매니저들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네. 시장 상황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 즉 가치 대비 가격이 낮은 걸 사서 제 가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환매를 하면서 큰 차익을 추구를 하죠. 근데 그런 전문가들조차도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뭐 10가지 종목을 하면 어떤 때는 성공하는 게 더 많은 종목이고 실수하는 게 적은 종목이지만 어떤 때는 실수하는 종목이 더 많기도 합니다. 하물며 그런 전문가들도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시는 업으로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공격적으로 했을 때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아무래도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접근보다는 어차피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인덱스형 펀드, 뭐 인덱스 펀드가 꼭 반드시 코스피 인덱스 펀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수가 크게 큰 추세는 상승이라고 보여지는 어떤 산업 관련된 펀드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원자재에 관련된 펀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일 거. 일시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지만 큰 추세로는 상승일 거라는 보여지는 그런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막 머리 크게 복잡하지 않으시면서도 적정한 수익률을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연령대별로 퇴직연금 투자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뭐 아무래도 연령대별이니까요. 젊은 세대하고 좀 중장년층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젊은 세대들은요. 장기적인 좀 시각을 갖고 퇴직연금에 투자를 하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공부도 좀 해가면서 처음에는 ETF로 시작을 하시다가 좀 보인다라는 네. 좀 더 이 여러 가지 선택 펀드 중에서 난 이걸로 가면 더 좋은 수익이 날 것 같다면 그 비중을 약간은 좀 가져가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장년층의 경우는 이제 퇴직 연령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한 연령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너무 공격적인 건 좀 지양을 해주시고 좀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권해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원리금에 집착해서 100% 다 안정형, 원금 보장형 이렇게 운용하시는 거는 추천해드리진 않고 네. 어느 정도는 또 위험 자산을 운용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너무 어려우시면 주변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 통해서 조언을 얻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